지하철 출구에서 한 남자가 노인의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그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퇴근길 인파는 바쁘게 흘러갔고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손잡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재킷 주머니 밖으로 지갑 끝이 스르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살 여대생 이수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명이 그냥 지나쳤던 그 순간 수아 혼자 움직였습니다. 대체 무슨 용기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용기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못 본 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아가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아를 알아보는 눈빛. 수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평범한 선의 하나가 수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수아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편의점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24시간 편의점. 수아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엔 낮번까지 이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20세. 남들이 과 MT를 가고 축제 뒤풀이를 즐기는 나이였지만 수아의 저녁은 늘 이 자리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둔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병원. 수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검사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어머니 이정숙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할 때일수록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걸. 다음 주 목요일에 외래 있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 수업 있잖아. 혼자 갈 수 있어. 같이 간다고요. 짧고 단호한 대답.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아는 잠시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에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지나쳐갔습니다. 이달 병원비는 42만 원. 다음 달 치료비 예약금은 20만 원. 장학금은 이번 학기도 유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아는 머릿속으로 늘 숫자를 굴렸습니다. 알바비에서 월세 빼고 생활비 빼고 병원비 남기고 그러면 이번 달 통장 잔고는 얼마가 남는지.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데 편의점 사장이 불렀습니다. 이씨, 잠깐만. 사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시급이 좀 조정이 돼서. 최저시급은 맞췄는데 미안해.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군말 없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우산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또 끝났구나 싶었을 뿐입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수아는 젖은 점퍼를 걸어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공 교재가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시험이 3주 남았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이번 학기도 성적이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수아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이 여자가 과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일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수아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에 지하철 3호선 출구. 퇴근 인파가 몰리기 직전에 애매한 시간대였습니다. 수아는 이어폰을 꽂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칫했습니다. 출구 쪽 난간 근처에서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어깨, 손으로 난간을 짚으려 했지만 자꾸 헛손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쁜 발걸음들이 노인의 옆을 스치고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그 인파 속에서 섬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어폰을 빼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팔을 붙잡으며 수아가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눈의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수아는 노인을 난간 쪽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재킷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나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가 재빠르게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갑 떨어질 뻔했어요. 노인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멍한 눈빛이었다가 천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노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드렸습니다. 자기 돈으로. 어디 가세요?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조금 있으면 데리러 올 거요. 노인은 수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같이 기다려 드릴게요. 됐소. 나는 괜찮으니까 학생은 가던 길 가시오.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난간에 기대어 제대로 서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서는 수아의 등 뒤로 노인이 조용히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아는 그 노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서 계셨을까? 아무도 안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다들 그냥 지나쳤을까?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수아는 고시원 방에서 교재를 펼쳤습니다. 병원비 납부 마감이 열흘 남았고 알바 시간은 더 늘릴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거나 교통비를 아끼거나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수아의 과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캠퍼스 정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는데 혹시 이수아 아냐고 묻는다더라. 처음엔 수아도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싶어서 반쯤 웃으면서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서는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검은 세단 2대.
그리고 그 옆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서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수아 씨 맞으시죠?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름은 박미경이었습니다. 강성그룹 비서실장.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그룹.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수아가 살던 동네 재개발도 학교 앞 새 건물도 알고 보면 강성그룹이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시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박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아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 경계인지 평가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캠퍼스 앞 카페로 안내됐습니다. 검은 차에 타는 건 거절했습니다. 박미경은 군말 없이 수아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박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3호선 출구에서 어르신을 도와주셨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틀거리시길래 도와드렸을 뿐이라고. 박미경은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강철호 회장님이십니다. 수아의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철호. 강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 경제신문에서 이름을 본 적 있는 사람. 그 노인이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지하철 출구에서 비틀거리던 그 노인이. 그분이요? 박미경은 대답 대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놀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 반응을 측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아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수아는 그 말이 선택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는 말이긴 했지만 박미경의 태도에서는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언제요? 약속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 쪽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박미경은 수아의 번호를 받아갔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주변에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수아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수아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그 사람을 내가 도왔다고? 지갑이 떨어질 뻔한 걸 막았을 뿐인데. 생수 한 병 사다 드린 게 전부인데. 수아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어야 할지 긴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평소처럼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교재를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멍하다가 초점이 돌아오던 그 눈. 그리고 마지막에 수아의 등 뒤를 바라보던 그 시선. 도대체 왜 그 사람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까? 비서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강성그룹 회장이 낡은 점퍼를 입고 지하철 출구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수아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강철호 회장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답이 어쩌면 수아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틀 뒤 오후 2시 수아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왔는지 바로 느꼈습니다. 낡은 운동화, 세탁을 여러 번 반복한 점퍼,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듯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아는 괜히 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박미경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수아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내된 방은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수아가 자리에 앉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호였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 봤던 그 노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셔츠, 반듯한 자세,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수아의 맞은편에 앉은 강 회장은 수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와줘서 고맙소.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였습니다. 강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지 않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박미경이 조용히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학생 사정을 좀 알아봤소. 실례가 됐다면 미안하오. 수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알아봤다는 말. 어디까지 알아봤다는 건지. 어머니 병원비, 고시원 생활, 장학금. 다 알고 있소.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감정이 뒤섞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 회장은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수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장학금이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 수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갚는 게 맞다고 생각하오. 그 정도의 선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요. 수아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겠다는 말도 거절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수아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계약 조건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통째로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한 가지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나를 알아봤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의문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운 곳으로 수아를 데려갈 터였습니다. 수아가 강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은 수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새어나갔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다음 날 오전 수아는 강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오세진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과 동기,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늘 반듯한 차림이었고 수아를 대할 때는 늘 미묘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야, 이수아. 너 강성그룹 회장 만났어? 수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 강준혁 선배한테 들었어. 강 회장 아들. 나랑 고등학교 선후배야.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너 좀 조심하래.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고. 괜히 엮이지 말라고. 수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접근한 게 아니라 연락이 온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오세진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진짜로 하는 말이야. 그 집안일 복잡하거든. 그날 오후 수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났으면 합니다. 수아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수아는 결국 강준혁과 마주쳤습니다. 피한 게 아니라 강준혁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알바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오는 순간 건물 앞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운 남자. 4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자 먼저 걸어왔습니다. 이수아 씨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정중함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도와주셨다고.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일이었으면 거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수아는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이 뭔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드린 제안 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요즘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눈빛. 생각해 볼게요. 수아는 그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준혁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아의 뒷모습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 아버지 이름이 이재민이죠? 15년 전에 강성그룹이랑 계약건이 있었던. 수아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그게 왜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수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름. 15년 전 계약. 강준혁은 그 말을 왜 꺼냈을까? 경고인지 위협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수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8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어머니가 늘 짧게만 말하던 그 이야기. 강성그룹이랑 계약건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아는 한 번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사업 실패는 그냥 불운이었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강준혁의 그 말이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다가 받은 목소리였지만 딸의 전화에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아빠 사업 얘기 좀 물어봐도 돼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빠가 마지막에 하던 사업, 강성그룹이랑 계약건이 있었어요?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수아의 아버지 이재민은 중소건설 자재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품질 하나만큼은 업계에서 인정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성그룹의 대형 개발 사업에 하청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재민에게는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확장했고 직원을 늘렸고 모든 걸 그 계약 하나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시작되기 석 달 전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습니다. 이유는 납품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기준을 맞췄다고. 서류도 있고 검사 결과도 있다고. 어머니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 파기와 함께 위약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재민은 법적으로 다퉈보려 했지만 상대는 대형 로펌을 여러 곳 끼고 있었고 이재민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무너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달 뒤 이재민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했어. 누군가 서류를 조작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잊고 살자고 했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 조작, 위약금 청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게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준혁이 굳이 아버지 이름을 꺼낸 이유가 이제 조금 보였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경고. 다음 날 수아는 강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미경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 혼자였습니다. 수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아세요? 강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냥 선의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이재민 씨 계약 파기건. 내가 막지 못했소. 막지 못하신 게 아니라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못 막으신 건가요? 강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한 일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강준혁? 그 남자가 아버지의 계약을 파기시킨 사람이. 그때 나는 몰랐어. 한참 뒤에 알았지. 그리고 이재민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했던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던 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당시 강준혁은 23살이었습니다. 강성그룹에 막 입사한 시기였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민의 납품 단가가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강준혁은 내부 검사 서류를 손봤습니다. 납품 기준 미달로 결과를 뒤집고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실을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잡으려 했소. 이재민 씨를 찾아서 사과하고 보상하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고 없었소.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했던 말, 어머니가 15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이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선의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강 회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나요?
회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학생을 찾아갔다는 것도. 그래서 먼저 접근한 거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준혁이 수아에게 아버지 이름을 꺼낸 것, 제안을 거절하라고 압박한 것.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강 회장 곁에 있으면 언젠가 그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강준혁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지금 저한테 뭘 원하세요? 강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그냥 당신 아버지한테 못한 일을 당신한테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요. 수아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는 날 아닌데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위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억울한 거 맞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랬어? 강 회장님이요. 직접 말해줬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밝혀야 했습니다. 강준혁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제안받겠습니다. 대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 회장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같은 시각 강준혁은 박미경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가 다시 회장을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아도 강 회장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준혁이 찾아온 곳은 강 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수아가 강 회장과 마주 앉은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준혁이 들어섰습니다. 박미경이 말리려 했지만 강준혁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는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맞습니까? 강 회장은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재민의 딸입니다. 강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수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강성그룹과의 하청 계약, 납품 기준 미달 판정, 위약금 청구. 그 서류가 조작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강 회장에게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겁니까? 앉아라, 준혁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며칠 전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기록, 당시 검사 담당자의 진술서, 그리고 원본 납품 기준 검사 결과. 강 회장이 수년에 걸쳐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과 준혁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그냥 제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강준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도 들었습니다. 강준혁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였어. 비용 줄이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준혁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지만. 수아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 드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성그룹 측에서 이재민 관련 계약 파기건에 대한 공식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준혁은 법적 책임 이전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처했습니다. 강 회장의 뜻이기도 했고 강준혁 본인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그 합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정숙은 그날 오랫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어서. 봄이 됐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같은 고시원에 살았고 여전히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사라진 것,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야외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는데 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손에 작은 과일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강 회장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나란히 햇살 아래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 햇살 아래 같이 앉아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선의는 때로 되돌아옵니다. 아주 멀리 돌아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지만 결국엔 돌아옵니다. 수아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지나쳤던 누군가가 있으신가요?